텐센트가 지금까지 CSR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코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얘네한테 인턴십을 제공한 거예요. AI가 들어간 주요 서비스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최적화하는 작업을 직접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어린 인재를 초기에 잡아둘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기네가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정보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도록 베이징 특파원 이벌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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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이벌찬입니다. 우선은 저 특파원은 얼굴을 좀 보고 뽑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잘생기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근데 진짜로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 요즘 이 중국에 대한 콘텐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 대한 콘텐츠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죠. 중국에 관련된 책을 쓰거나 중국에 대한 강연을 하거나 뭐 글을 써도 사실 읽어주는 분, 봐주는 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팔로우업 해가지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다들 보겠죠.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시장으로 많이 보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뭐 촬영 장비에서 DJI가 그렇게 막 드론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쓰죠. 그 다음에 사실 뭐 BYD가 지난해 6,000대 팔아가지고 테슬라 초기 진출보다 훨씬 좋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RTC라든지 그 다음에 로보락 같은 청소기라든지 생각보다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왜 우리가 중국을 주목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을 양분하는 시대, 표준을 바꾸는 시대. 그러니까 중국을 모르고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갈 길을 예상하고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할 때 어디로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오히려 와치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외부지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중국 관심 가져야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정상회담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 하면은 전 베이징 특파원이니까 이제 제가 보통 관심 갖는 주제들, 쓰는 주제들은 당연히 대만, 뭐 이란 전쟁,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만은 AI에 대한 거,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룰을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합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AI라는 것 자체가 중국과 미국,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어떤 제일 중요한 엔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군사적으로 사용되느냐 마느냐, 이게 핵무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원자력이냐 핵무기냐라는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산업의 판도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바꾸고 있고 패러다임 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논의하고 경쟁하고 합의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둘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AI 컴퓨팅 파워의 90%를 두 나라가 가지고 있고 전 세계 AI 트렌드, 기술 트렌드를 두 나라가 표준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를 미국만큼이나 관심 가지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관심이 자꾸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뭐 이런 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저는 좀 아쉽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둘이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서로 앙숙처럼 하다가 결국 만나게 했단 말이죠. 그 계기는 둘 다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뭡니까?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두 나라 간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임기가 아직까지는 몇 년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은 중국에 와서 9년 만에 중국에 와가지고 같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랑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관계 어떻게 정리하고 나아갈까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한 번은 제대로 있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얘기해 봤을 때 원래는 다른 훨씬 더 중요한 뭐 무역이라든지 통상 그 다음에 그 경제 협력 이슈들이 더 있었겠지만 이란 전쟁이 너무 많이 커지면서 안보 이슈가 이번에 많이 의제로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술 부분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쟁의 룰을 제대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히터류 어떻게 하고 AI 칩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서로의 그 경제를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각각의 이익을 챙기는 그 중간선을 찾을까 이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돼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거 중국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럼 중국은 뭐 GPU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아가는 길을 좀 덜 막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면 AI 칩 같은 경우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달아서 AI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 투자 이런 게 다 막혔죠.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 안에서는 그 대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 공수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율도 너무 떨어지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중국 시간을 벌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의 중간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의 성과가 필요하니까 중국 입장에 또 금전적으로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나라가 주고받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간의 기술 발전을 우리가 조금 덜 터치하는 형태로 네가 할 길 네가 가고 내가 할 길 내가 가겠다. 이거에 좀 많이 가까워져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회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미중이 어떤 기술 표준, 경제, 그 세계 리더십 이런 걸 양분한다 할 때 우리 솔직히 말하면 공감이 많이 갔나요? 많이 안 갔죠. 그쵸. 그렇지만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표준이 나오고 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보고 나면은 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구도의 어떤 영구적 변화를 시작하는 어떤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조금은 들어요. 테크에서도 예를 들어 뭐 중국이 가장 강점인 데가 뭐 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뭐 이런 데들은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게 제발 터치하지 마. 모든 영역에서 예. 두 갈래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국은 초고성능으로 넘어가고 중국은 초가성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기차에서도 비슷하게 중국이 계속 지금까지 테슬라를 따라갔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강화하면서 중국이 갖고 가는 그 이 제3세계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결국에는 LFP랑 3원계 경쟁이 지금 현재 중국의 LFP 고급화로 넘어오면서 표준이 갈리는 시대에 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이 가는 길이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진영하고 좀 다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축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로 관찰이 돼요,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가는 길을 중국이 쫓아오고 이렇게 가는 구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그게 그 전 모델입니다. 그쵸. 일론 머스크가 뭘 하면 중국 6개월 뒤에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BCI 관련해가지고 실험을 뭐 대거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6개월 뒤에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다 풀린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전국적으로 시범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아예 우한이라는 도시 전체를 시범구로 확장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더 확대하고 이런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거기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왜 지금 걱정이 되냐면 그동안 미중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맞아요.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해 규제를 네. 걸면서 한국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돈이 되면 오케이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저기 중국 배터리 들어오라 그래 미국으로 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배터리 좀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영역이 지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경쟁 네. 장기화 속에서 중국 상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러니까 파티를 할 때는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요 구간에 저희가 핵심 경쟁을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대체 불가의 그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완전히 거듭나느냐, 투자를 어디로 집중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행복하게 저희가 짠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이 무섭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중국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최첨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이 최고지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들려오는 거 들으면 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쫓아오고 있다,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기자님이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팩트로 봐도 전 세계에서 주요 산업 1위 기업들이 지금 다 중국 기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배터리라든지 CATL,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BYD, 뭐 GD 뭐 이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만약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GPT 뭐 5.5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걸 뽑으라 그러면은 결국 또 중국 거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제 일주일을 캘린더를 보여드리면은 중국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첨단 기술 발표가 일어나요. 제가 바빠 죽겠어요. 19일 날 이렇게 휴머노이드 마라톤을 하는데 화웨이 AI 칩을 또 공식 공개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중국의 넷플릭스인 아이치에서 AI 런칭을 한다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소셜미디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AI로 만드는 모든 영상들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영상 위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개됐잖아요.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치가 중국판 넷플릭스니까 아이치에서 앞으로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AI 영상,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상업화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거를 너네 마음껏 만들어서 공유해라. 패러다임을 되게 빨리 바꿔요, 중국. 그 다음에 제가 21일 날에 CATL 테크데이를 갔어요. 제가 이것도 CATL을 갔더니 거기에서 2시간 넘게 배터리 기술의 이 변화, 그러니까 5분 안에 어떻게 400km를 달리고 이런 배터리를 어떻게 고급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ESS까지 쭉 나오는데 공식이 자꾸 떠다녀요. 물리 공식이. 저 문과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4일 날에는 모토쇼 있었죠. 베이징 모토쇼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선 정말 또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날 딥시크 V4가 마침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나면서 야 베이징 특파원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게 다 베이징에서 한 거예요? 네, 전부 다 베이징입니다. 제가 전부 참석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딱 3일 휴가를 냈어요. 와, 그 중에 제가 하루를 여기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중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보고 온 사람과 안 보고 온 사람. 네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진짜 보고 나서 얘기하는 맞아요. 거를 들어야 된다가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베이징 특파원이 이제 4년 차입니다. 만 3년 넘어갔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단련된 게 저에 대한 악플과 다양한 관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국을 좋게 얘기하냐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것도 귀담아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냥 맨눈으로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깜짝 놀란 게 네네. 중국 여행 유튜브를 봤는데 저는 미래 세상인 줄 알았어요. 전 네. 중국이 그렇게까지 제가 그냥 생각했던 중국은 좀 지저분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미래 도시처럼 공기도 좋고 드론으로 막 배달이 오더라고요. 신천 영상이었는데 맞아요. 선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네. 진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속도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거든요. 진짜 그럽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 실험쥐가 된 느낌이 가끔 들어요. 이거를 나를 통해 테스트한다고? 베이징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두가 관용하고 있다는 게 중국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제가 저번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 바뀐 게 뭐냐면 예전만 해도 AI 뭐 미국이 최고지 막 이러다가 이번부터 좀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제일 무서워라는 거를 여러 명이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테크 쪽까지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뭐 하나 테스트 하려면 그 임상 테스트 해야 되는 그 데이터 값들을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든데 중국은 맘만 먹으면 테스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다 임상이잖아요. 모든 게. 도시 전체를 임상할 수 있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임상 자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AI로 돌렸을 때 값들이 마바박 나온다. 그래서 그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가 총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에서 모든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안 바꿔요.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우회로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넘지 못할 자갈밭을 그냥 넘어버립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딥시크 네. 새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또 얼마나 또 파장을 일으킬까요, 앞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이번에 그 딥시크 V4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많이들 주목은 안 하셨을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굉장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는 딥시크가 이 모델을 1월 20일에 내놨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이제
가성비 경쟁으로 넘어왔다 AI가 엄청난 신호죠. 그런데 지금 이 V4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가격이 얼마냐면은 GPT 5.5라고 하는 미국의 최신 최고 AI 모델에 대비하면은 3% 가격 정도로의 서비스가 됐어요. 할인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할인이 다 끝나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능이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래서 5개의 이 테스트를 다 기관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록색 바가 바로 딥시크입니다. 당연히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근접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 거가 여전히 프로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3%밖에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아주 넓은 범위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 먹히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토큰 쓴 사람이 1억을 썼대요. 맞아. 그래서 상을 줬다는데 그러면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어느 정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3%면 1억 쓴 사람이 300만 원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약이 되니까 여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초고 성능의 의미는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슈퍼카라고 하면은 보급형 스포츠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슈퍼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럭셔리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형 스포츠카는 성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과연 판매량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팔까? 아무리 슈퍼카 회사가 크다고 한들 현대차가 여전히 세계에서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급형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정확하게 그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국의 AI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던데 사실이죠. 애초에 그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미국 칩 없이 우리가 AI 모델 만들어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과연 미국 AI에 근접한 AI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어? 우리가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중국이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AI 성능 누가 1위일까요? 하는 순간 이렇게 상향 평준화된 AI 시장에서 우리가 약간 핀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내놓은 이 AI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3가지로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핵심 모델들 뭐 GPT 5.5라 이제 클라우드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들도 굉장히 인정하고 많이 써요. 그렇지만 얘네가 들어가는 곳에 딥시크 V4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R&D라든지 법률, 의료 이렇게 정교함이 많이 요구되는 곳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더해가지고 대중 소비.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레벨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 AI를 오히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그럴 때에 중국의 이런 보급형 스포츠카는 그 산업 시프트 단계에서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용에서는 비교도 안 되죠. 중국은 저렴한 원가인데다가 낮은 공급가까지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위한 럭셔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자꾸 있냐면요. 미국의 자본을 자꾸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상용화 단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단계로 자꾸 전환해야 되는데 중국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을 중국이 자기의 어떤 이 보급형 스포츠카 전략을 통해가지고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중국 AI가 저렴한 이유는 말 그대로 원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전기료가 일반적으로 AI 모델을 돌리고 AI 모델을 크게 보면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추론 이 2가지 영역에서 쓰이잖아요. 이때 전기료가 대략적으로 크게 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 정도일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니까 훈련보다는 추론이 더 많이 쓰이게 될 경우에는 전기료의 중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전기료가 쌉니다. 제가 전기료 관련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서부에서 중국의 전기가 생산될 경우에 심지어 그 일부 구간에서 마이너스 가격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균치를 내도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기료의 30%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AI 엔지니어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극한 최적화를 통한 AI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AI 인재를 많이 사용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AI 최고의 인재가 50% 이상이 중국인이죠. 우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를 떠나서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얘네가 중국에 왔을 때 중국의 물가랑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복지 혜택 때문에 얘네가 중국에서 받는 임금은 미국의 30% 40%여도 그 사람이 느끼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을 40%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적으로 이 AI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라는 운동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치킨 게임의 가장 최전선이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40% 가격, 미국의 40% 가격, 50% 가격에 전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보조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AI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비용이 50% 미만으로, 미국의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원가가 압도적으로 싸다. 이거는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최근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중학생도 채용을 해서 네네, 보셨구나. 그 어떻게 중학생이 아시다시피 제 가장 최대 관심사는 AI 시대 인재 교육 뭐 이런 겁니다. 오. 중국 쪽에서도 네. 제가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취재하는 분야인데 그 텐센트가 한 거예요. 텐센트가 지금까지 CSR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코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강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얘네한테 인턴십을 제공한 거예요. 와. 근데 이건 뭘 하냐? AI가 들어간 주요 서비스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최적화하는 작업을 직접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어린 인재를 초기에 잡아둘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기네가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죠. 얼마나 어린 인재까지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수준으로 빨리 육성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확인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인재풀을 사전에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인재를 자연스럽게 다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리자동차라고 중국에 네. 사실은 BYD와 함께 그 두 마리의 그 말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마차를 끌고 있는데 지리자동차는 아예 5년짜리 그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하는 자체 과정을 회사 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애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5년 동안 교육을 시켜버려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인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키우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I 엔지니어 인건비 계속 떨어지고 수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딥시크 같은 거 쓴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안보 그 개인정보 다 털린다. 그런 네.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수집하는 정보 양이 그만큼 많은 건 사실입니다. 틱톡만 하더라도요, 예전부터 거기에 이제 설명서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두드리는 그 자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입력했느냐, 손의 리듬까지도 다 수집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거나 세계 표준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의 유혹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클라우드 제한이 들어왔는데 자 1년에 10억 정도 쓰셔야 됩니다랑 여기는 3억만 주시면 됩니다랑 하면은 7억이 남잖아요. 그니까요. 기업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 유혹을 어떻게 맞아요. 넘겨나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똑같은 생각할 건데 이쪽 시장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슈퍼카 시장과 좀 보급형 슈퍼카 시장으로 쫙 나뉘게 되는 나중에 이제 그런 딜을 위해서 이번에 미중 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있죠.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낮은데 그렇다고 이 성능이 크게 차이 나냐?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서비스가 좋냐? 생각보다 차이 없어요. 중국 기업 서비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화웨이라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화웨이는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국가대표 같은 느낌의 회사입니다. 사기업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기업도 문화가 뭐냐면 서비스에 철저해요. 그게 통신 장비 시장을 확장할 때에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었습니다. TSMC가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1위가 됐고 모두가 생각할 때 대체 불가한 기업이 되는 서비스 정신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이 고객사에 대한 그 충성도와 섬세한 케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양이 있어야 서비스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것만은 충분하죠. 그러면 이번에 그 딥시크 새 모델이 미국 반도체 없이 자국 내 칩으로만 성공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훈련은 당연히, 이거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일반적 업계 추정으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용됐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AI 칩이라고 했을 때에 추론용,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 정도는 화웨이 어센드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허용했던 그 AI 칩 수준은 넘어섰다라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율이 어떠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거는 거의 많이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AI 훈련에 들어가는 그 AI 칩을 화웨이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화웨이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센드 계열에서 이미 가능해라고 하지만 이게 업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나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H100에서 H200 그리고 블랙벨 시리즈로 지금 다 넘어왔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확확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중국에 있는 이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화웨이 계열들은 여전히 과거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했던 걸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병목은 맞죠. 게다가 그 HBM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모리를 우리나라 것을 충분하게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조달은 미국의 제재로 불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중국이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길을 찾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H200이라든가 엔비디아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는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추론 칩들은 많이 다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약간 그런 엔비디아의 그 훈련 칩이 없잖아요. 엔비디아를 열어달라라는 게 아마 중국이 원하는 딜 중에 하나일 거가 될 것 같고 그럼 미국도 대신에 여기서 뭔가 받을 건데 꼭 이게 테크 대 테크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받아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중국은 애초에 장기적으로 열어줄 수 없는 통로에 대해서는 빨리 버리고 우회로를 택하는 국가에 가깝고 이미 중국이 지금 현재 화웨이가 AI 칩에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를 빨리 포기해서요. 오히려 받으면 우리 시장이 죽는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훈련용 AI 칩을 만드는데 모두가 매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잠깐 풀어줘 봐야 중국에서는 그걸 쓰라고 할까요? 저는 오히려 안 쓰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사실은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세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너네 보잉 비행기 잔뜩 더 사줄게. 우리 투자 이런 쪽 시장도 열어줄게. 그리고 니네 기업들 애플이랑 테슬라 중국인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그거 우리가 더 많이 팔게 도와줄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그걸 원하느냐. 생각보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하면. 왜냐하면 원하죠. 오늘 밤에 CPI 나오는데 네. 이게 4.7%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란 얘기 쏙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관세라도 좀 떨궈야 될 거고 그래야 본인 중간선거 유리해질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럼 히토리도 받아와야 될 거고 오히려 미국 쪽도 지금 받을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중국한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받을 게 명확해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에 필요로 한 건 명확한데 과연 그걸 원할까라는 부분에 다들 물음표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전환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중국의 현재 기술 노선이라든지 미국과의 경쟁에서의 전략이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에 관심 가져야 된다. 중국과 미국이 두 개의 표준, 두 개의 세계를 만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거를 좀 인정할 때가 온 거죠. 저는 이제 베이징 특파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미국을 이만큼 더 자세하게 와치하고 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려고 이제 했는데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서 그 길로 가버리면은 사실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 중국에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계속 골머리를 앓으면서 제재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면서 반도체 AI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는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23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돌파구, 특히나 화웨이가 SMIC를 이용해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어설프게나마 만들고 나서부터 이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제재가 밀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순식간에 뭐 H800도 안 된다, H20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투자 안 된다, 투자의 영역도 계속 넓어지고 끊임없이 촘촘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나 많아질수록 카드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미국이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우회로를 찾느냐에 대한 제가 이걸 정리해 본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기술 경쟁 이후에 중국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해졌는데 세 가지입니다. 대체제를 찾고요. 두 번째로는 차선을 바꿔버려요. 아예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국 자체적으로 자국내 시장을 미친 듯이 흔들어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뻣뻣한 경직된 시장 안에서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냐. 시장을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빵빵 때려줘야지 계속해서 활력이 돋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대책을 찾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대체제를 찾을 때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영역에서 최근에 장비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끊임없이 어떻게든 수율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DUV, 후공정 이런 걸 이용한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찍어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지금 화웨이 칩, 화웨이 생태계, 쿠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중국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솔직히. 두 번째로는 차선 바꾸는 거.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너네 자본 있어? 너네 기술 이만큼 돼? 너네 하드웨어 이만큼 만들 수 있으라고 질문할 때 중국 우리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가성비 AI 경쟁 가볼까? 딱 패러다임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뭐 일본 차가 우리 하이브리드 모든 기술은 발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해라고 미국도 얘기하고 일본도 말하고 다 할 때에 중국은 우리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이브리드 빼고 우리 EV만 집중할게. 2009년부터 빠르게 EV 순수 전기차 시대로 넘어와 버렸죠. 오히려 최근에 이 중국의 이런 노선들이 저는 조금 빛을 발한 부분이 있다고 많이 느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시장 흔들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대열을 푸는 거죠. 테슬라, 애플, 너는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그렇지만 모두가 테슬라를 타고 싶어하고 모두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거를 왜 안 쓰냐? 사드 때문에 안 쓴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 그전에는 대여가 맞았어요. 최근에 이제 소비 시장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빠져나온다 이미 보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옛날엔 맞았어요. 중국은 대여를 풀어준 겁니다. 다만 이제 대체됐을 뿐이고. 옥석 가리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모든 기업들은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아닌 기업. 그럼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재능이 있든 없든 뭐 돈이 있든 없든 빠르게 성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이 되면 2차 오디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너네가 반드시 밥값을 하는지 확인하겠다. 그게 옥석 가리기. 그게 최근에 BYD가 지난해만 해도 엄청 한국에서 요청이 많이 왔어요. BYD 죽는 거 맞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건 맞다.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부터는 전기차를 해외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중국의 경제를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BYD를 때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BYD 망했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같이 국가가 어떤 임무를 하다라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뛰어가고 있을 때 엄청나게 사실은 혁신이 죽을 수 있어요. 모두가 강시가 될 수가 있죠. 아니 뭐 하라는 대로 하지 뭐. 나 그래 나 AI 기업이에요 하고 나서 AI 띡 그냥 모델 집어넣고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잘하면 보상을 더 크게, 못하면 엄청나게 빨리 퇴출시키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 그런 식으로 200개, 300개 제조해서 빠르게 100개 미만으로 쫙 들어왔죠.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000개라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중국의 통신사가 서비스하겠다고 발표한 게 30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묶어서 서비스하는 중국 AI 모델이라고 나왔던 게 300개. 마지막에 이제 선허용 후 규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주는 거죠. 그 최근에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자율주행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인데 최근에 샤오미 이번에 바이두의 그 자율주행 택시가 사고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중국이 후 규제를 내놔요. 근데 이거는 중 규제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풀어줬다는 걸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줬으니까 못 겠죠. 앞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으로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이 느끼시는 그 이면에 좀 한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한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국 AI 칩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어쨌든 간에 수율을 낮추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모든 자원을 넣고 국가 보조금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필요한데 그거를 비싸게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화웨이가 지금 현재 AI 추론칩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딥시크 V4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건 팩트가 맞아요. 그런데 과연 몇만 장을 찍어내냐, 20만 장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중국 안에서는 엄청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얼마나 이 혁신 기업들이 힘을 내줄 것인가, 딥식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계속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현재 모든 자원과 모든 국가 정책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에는 희생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대체되는 이 AI로 인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직장이 너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소수에게 너무나 많은 부가 지원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허용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불만 없이 그거를 끝까지 응원하는 애국주의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미중 경쟁이 중국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이 사회에 명분을 너무 많이 줬어요. 너네 이렇게 힘든 거 왠 줄 알아? 미중 경쟁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너네 옛날 같으면 이거 전시야 라는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참을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나 밥은 먹는데 나 집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건재한데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두라던가 뭐 텐센트라는 알리바바라던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AI 쪽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점의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알리바바랑 그 다음에 뭐 바이댄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이랑 보통 결부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AI 선두 기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그럼 어떤 기업이냐? 연구용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풀네임을 보게 되면 기초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에 가깝고요. 그래서 리딩을 하는 기업이에요. 딥시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뚫고 제시하는 기업에 가깝고 그럼 확산을 하는 거죠. 그럼 빅테크들이 그거로 가게 되는데 요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바이두라든지 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쫙 딥시크가 말하는 길 혹은 딥시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써주고 확산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AI 스타트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프 AI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다시 목줄 잡고 끌고 들어온 매너스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키미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틱 AI 방향으로 많이 틀어가지고 중국의 인프라와 중국이 이미 가르쳐 놓은 그 길을 이용해가지고 도약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딱 말씀하신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은 상장 안 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진짜 커요. 왜냐면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웨이가 이끌고 있는 SMIC라든지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각해 보면은 다 내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딥시크가 상장 전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금 현재 제시받고 있어요. 얼마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딱 떠오르지 않아요. 500, 저희가 이건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잠깐 봐도 되나요? 네. 제가 1초 만에 말씀드릴게요. 딥시크马上要上市,它在市场的估值是多少? 발음이 좋으시다. 자, 제가 지금 중국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얼마? 500억 달러. 500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700조.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절반쯤은 되는 거죠. 절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0억 달러 정도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얘에 대한 평가액은 그거의 2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현재 알리바바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국가자본, 국가기금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계약 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분 인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콧대가 높아요, 딥시크. 그렇죠. 얘는 원래부터 퀀트 투자에서 중국 1위 기업을 했던 데고 창구가 돈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 AI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돈폭탄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고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두 개의 표준을 갖고 간다면 한국은 거기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은 커다란 시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현대가 생각했던 노다지였던 거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중국의 연구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첨단 기술 기업들은 중국의 R&D 센터 짓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은 이제 헬스장, 훈련장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소니라든지 독일의 그 자동차 완성차 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의 C레벨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중국은 헬스장, 중국은 트레이닝 센터. 뭐냐면 중국의 기술 트렌드를 읽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고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계속 팔 것인가 이걸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낸드랑 디램 전부 다
시안이라든지 중국의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체 거기서 생산하는 물량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잘 유지가 되고 중국의 장비라든지 중국의 시스템과 결부가 되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것이 파일을 줄어들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이익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HB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데 그럼 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우리의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을까? 이 고민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진지하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고민인 거죠. 단순히 뭐 투자 늘려라 이걸로 끝나지 않죠. 시간의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 D램도 많이 따라왔고 맞아요. HBM은 유지하고 있지만 또 시간의 문제도 HBM까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DDR5를 이미 창신해서 네.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창신도 HBM 준비하나요?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샌드위치 코리아의 운영이 맞아요. 20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정말 지금이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너무 잘 되고 맞아. 있고 경제가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AI 반도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AI 반도체를 외친 게 벌써 한 몇 년이 됐죠. 국가 전략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퍼센티지를 그 당시 뭐 15%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걸 도달했나요? 전혀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에서 부족하고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는 계속해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시장이 아무리 쪼그라들어도요 앞으로 0. 몇 %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존재할 거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 부품, 그다음에 공급망의 협력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잘 그 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중국이랑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님께서 이제 AI가 만든 미중의 딜레마가 또 있다고 해주셔서 이번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결과적으로 AI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 룰을 설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와 벌써부터 미래를 논의하네 하지만 미래가 전혀 아니라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AI가 벌써 저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나 미정자 입장에서는 핵무기 같은 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래서 원자폭탄 이후에 미중이 마주한 가장 그러니까 강대국, 양강 국가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가 AI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근데 이건 관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AI가 핵무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뭐라고 해요? 원자력이다. 원전 모르냐 너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뭘 생각하냐. 아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더 걸고 싶어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런 보급 확산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대화죠.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신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요거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신뢰 검증할 것인가의 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걸 보면 뭘 우리가 많이 느껴야 되냐면 AI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첨단 기술의 모든 그 기본 밑바닥의 인프라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을 누가 룰과 규칙을 정하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이 정하고 있다. 그 심지어 AI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를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면 미국 75%, 중국은 15%, 앞으로 좀 더 중국이 올라가겠죠. 얘네가 다 잡고 있으니까 논의를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첨단 기술 많은 영역에서 앞으로 이런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AI를 국방부, 전 세계 국방부에서 모두 사용 금지라는 조건으로만 다 풀어버리면 완전 민수용으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벌써 그 연구를 뭐 미국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카드는 안 내려놓을 것 같고 그것만 안 쓰면은 정말 활용에 빠르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지금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이걸 활용을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는 거의 없죠. 제가 정치인이라면은 저 AI 두뇌를 로봇에 탑재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날 것 같아요. 1년에 100만 대씩 찍어내는 로봇에 AI를 탑재하면은 최고 성능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1년에 100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시대를 굉장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예. 말씀드리면 예. 중국은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이 좀 선명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 미래 기술로 중국이 올해 3월 양회 때 많이 짚은 게 뭐였냐면은 BCI, 그러니까 뇌 컴퓨터 연결. 그 다음에 그 미래 에너지, 그리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포함이겠죠. 그 다음에 6G, 양자 컴퓨팅까지입니다. 이런 거를 미래 기술로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AI가 보편적으로 흐르는 보편화 기술로 집어넣고 그 위에서 요거를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쪽 방향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오늘 저 좀 와. 들으면서 좀 느끼지 않아요? 앞으로 뭔가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야기 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중요한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팬으로서 여기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